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전책입니다. 7월 7일 칠석 날이죠. 2달 반 만에 돌아오니 구독수는 18만 3천에서 6천 명으로 줄었는데 반응은 여전합니다. 심지어 영상을 올리자마자 노란 딱지가 붙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른바 좌표가 찍혀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직 시즌2는 조회수가 높지도 않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어쨌든 앞으로는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이 나흘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다운 뉴스가 없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작년 장담했던 것과 달리 집값이 끝없이 오르자 다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집값을 잡겠다고 외친 것이 장안의 화제라면 화제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가 평당 1억이 넘었죠. 거기다가 문정부 3년 동안 집값은 56%나 폭등을 했습니다. 문 정부가 내놓은 21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철저히 실패를 한 겁니다. 문 정권으로서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니 뭐니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기본으로 돌아가 규제를 풀고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세금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종부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올리는 거죠. 종부세를 올려 월세와 전세를 올리는 결과가 되는데 이제 그 종부세를 더 올리고 양도세마저 올린다고 하니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단의 조치라도 취하면 또 모르겠는데 거꾸로 양도세를 올린다는 건 집 팔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지금까지 버텼는데 누가 누굴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전세 난민이라는 신문 제목이 청년 세대의 울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또 하나 재밌는 뉴스가 있었죠.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북 회담의 중재자를 자처했었는데 바로 이틀 전에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이 나섰는데 아마 비건의 격에 맞춘 것 같습니다.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이 청와대의 말만 믿고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이죠. 7일 방한을 하는데 언론은 그가 북한에 보낼 메시지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판문점 회동은 없을 것 같군요. 최선희가 나서서 미리 김을 다 빼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군요. 섣부르게 중재자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중재이사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 언론은 최선희가 문 대통령의 구상을 걷어찼다고 표현했는데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또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말 그대로 숨막히는 규제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송 의원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좌파들은 진실을 무척 싫어한 것 같습니다. 비단 북한 문제뿐 아니죠. 사실 경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정책의 선악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 쳐도 경제를 사회과학이라면서 과학의 범주에 넣고 있는 자들이 통계마저 왜곡하는 걸 보면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 정부 들어서 통계 마사지 못한다고 통계청장을 쫓아냈죠. 우리 좌파들은 진실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2달 반 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 좌파는 탈진실, 포스트루스에 익숙할까? 이른바 NL계가 아닌 원류 좌파에 가까운 PD계는 다르다고 합니다. 피플즈 데모크라시, PD계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이 나라 좌파들은 NL계든 PD계든 하나같이 목적을 위해 탈진실에 가담합니다. 그것도 너무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맹을 맺거나 적어도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한 민주당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지하며 훨씬 더 부도덕해 보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죠. 그들은 아직도 북한 비핵화가 대화만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3대 세습, 독재 체제도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불가피성이 있다는 거죠. 북한의 핵무장도 그들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체제를 보장만 해준다면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거고 남북은 체제와 상관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DJ 이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DJ의 충복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전 의원이 이제 국정원장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컨대 무너진 경제도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불평등 구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이제 쇠퇴하고 있는 구조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주도 성장이야말로 불평등을 줄이는 성장 정책이라고 믿어서 세금으로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패한 탈원전 정책과 서구에서 이미 철회를 했거나 조정을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 낙후를 꿈꾸는 데서 출발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 예컨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넘어서 지금은 보편적 소득체계를 꿈꾸는 국민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국민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주자가 되겠죠. 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도 맞장구를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으로 그런 4차 산업혁명으로 돈을 번 억만장자와 기업들에게 세금을 왕창 물려서 그 돈을 모든 개인들에게 월급식으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것이죠. 사실 요즘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는 사회주의적 정책이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자본주의 낙원을 꿈꾸는 정책이라고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비도덕성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문짝으로 탈진실, 포스트루스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편을 가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편에 선 이들은 편법이든 불법이든 정당화됩니다. 조국의 아들, 딸 입시 비리에서 보았듯이 때로는 제도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대통령부터 그렇게 했죠. 자신들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입시 비리에 연루되어도 심지어 횡령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쩌다 오해를 받게 된 불가피한 일이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치부합니다. 전 정권이 블랙리스트를 두고 헌법까지 들먹이며 중범죄로 몰아세우던 이들이 불과 3년 만에 자신들의 화이트리스트는 정의롭고 도덕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다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공직에 오른 이들에게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만약 보수 정권이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게서 드러났다면 그들은 과연 눈을 감았을까요? 아마 광화문이 메워졌겠죠. 과연 똑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위장 진입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분들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기소한 피고인들이 줄줄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 중에 한 분은 헌법과 달리 경찰관 신분으로 당당히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왜 이리 됐을까요? 유발 하라리는 21가지 재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투표와 선거는 언제나 인간의 느낌에 관한 것이지 이성적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이성적 의사결정의 문제라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혹은 그 어떤 투표권도 주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합니다. 다분히 플라톤적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대중을 설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대중을 이해해야 하죠. 대중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부터 생각의 흐름까지 읽어야 합니다. 미통당 국회의원들께서 제발 좀 그 흐름을 읽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중의 생각이 정의와 상반되거나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사회도 후한 패론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벌써 그리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